오늘의 기업은 삼성물산입니다. 판다 바오 가족의 첫 딸내미 푸바오가 중국으로 떠났죠. 중국으로 떠나기 전에 마지막 모습을 보려고 오픈런까지 한다는 기사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전 그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매출 올라가는 소리 들린다. 얼마나 올랐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 여동생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인이 에버랜드로 놀러를 갔는데 가이드가 동행을 하면 발레 파킹부터 시작해서 가이드 설명이 있는 투어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놀이기구 어떤 거 타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본대요. 그러면은 저 이거 타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하면 거기에 가이드가 전화를 해서 몇 명 지금 갑니다 라고 연락을 한대요. 그러면은 기다리지 않고 바로 탑승이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4인 가족이 갔는데 요금이 120만 원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 동생이 물어봤죠. 너무 비싼 거 아니냐고, 꼭 그걸 내야 하는 값어치가 있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애들 데리고 가면 솔직히 알지 않냐고, 기다리는데 계속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고 막 시근덕대는데 정신적인 힘듦, 그리고 여기 다 타고 다른 거 옮기는데 너무 넓어서 이 육체적인 힘듦, 이것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서 결제를 하게 되더래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생각하는 게 핑계일 수도 있죠. 내가 이렇게 지방민이니까 내가 언제 여기 에버랜드에 또 오겠냐, 1년에 뭐 3번 올 수 있겠냐 하는 그런 생각에 결제가 되더랍니다. 그렇게 해서 편하게 그리고 즐겁게 놀고 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또 드는 거예요. 와, 이제는 날까지 더워지면 그 옆에 있는 캐리비안 베이 같이 올라가겠네? 판다 가족 본다고 오픈런 하고. 왜냐면 그 바오 쌍둥이가 있잖아요. 걔네들이 남은 기간이 2년째에 반환을 한다고 하니까 길게는 1년 반, 그리고 1년 정도 남았을 거예요. 그러면 또 오픈런이 되면은 또 이제 티켓 값이 계속 매진스러운 이렇게 매출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판다 가족 그 매출 올라가고, 그 다음에 가이드 투어 이런 거 내는 사람 있으니까 우리 엔데 하나밖에 없는 엔데 하는 생각으로 티켓권 그거 구매할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캐리비안 베이까지 간다면 에버랜드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와, 요즘에 기분 좋겠는데 삼성물산? 이러면서 역시 에버랜드라고 할지, 아니면은 생각지도 못한 분야에서 매출을 쑥쑥 올리고 있을지 한번 같이 알아보실까요? 삼성물산의 2023년 사업 보고서부터 먼저 보고 갈게요. 삼성물산은 건설, 상사, 패션, 리조트, 급식, 그 다음에 바이오 산업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매출이 건설은 46.1%, 상사는 31.7%, 패션 부분이 4.9%, 제가 흥미를 느꼈던 리조트 부분이 1.8%로 되어 있고, 급식이 6.7%, 바이오가 8.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3년 매출 기준으로요. 리조트 부분이 너무 작죠. 여기서 기여하는 바가 좀 약간 꼴찌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본금의 숫자는 거의 변할 일이 없습니다.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발행 주식 총수의 액면 금액을 곱하면은 자본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변했다라고 하면은 발행 주식 총수에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감소했거나 증가했거나. 자사주 소각이라고 하죠. 자사주를 없애버려가지고 세상에 돌아다니는 주식이 아닌 걸로 해가지고 없애버리면 발행 주식 총수가 줄어들면서 자본금이 작아질 거고, 그리고 투자금이 더 필요합니다. 저의 주식 증서를 드릴 테니 저에게 돈 좀 보태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유상증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식 발행 총수를 늘린다면은 자본금의 숫자가 늘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숫자를 보면서 줄어들었네? 소각했을라나? 늘었네? 투자금 필요했나? 내 주식 희석되는 거 아니야? 가치가 희석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2023년의 자본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에서 186에서 185로 줄었습니다. 그쵸?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여기 밑에 자세히 나와 있죠. 당사는 2023년 3월 17일 주주총회 결의, 이게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돼요. 3분의 2가 찬성을 해서 이 주식수 이만큼을 120만 주, 대략 한 130만 주 정도를 감자로 소각했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감자는 자본금의 감소라는 뜻입니다. 삼성물산이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쳐가지고 약 1억 9천만 주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감자, 아까 우리가 봤죠? 자본금의 감소, 자본금이 감소해서 감자시킨 이 주식의 총수는 약 410만 주입니다. 라고 나타내고 있어요. 아까 전에 130만 주였던 것 같은데 뭐였지? 라고 보면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타나 있습니다. 당사는 2020년 3월 20날에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서 보통주 280만 주와 우선주 15주를 소각했습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보통 이런 경우 많거든요. 자사주 소각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저희 돈이 없어가지고 그거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 그냥 자사주 소각하겠습니다. 이렇게 뻥만 날려놓고 뻥카만 날려놓고 자사주 소각 안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삼성물산은 소각하였습니다. 라고 여기 적혀 있어요. 그러면은 약속을 지켰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더 밑에 보면 2023년 3월 17일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서 당사가 보유한 자기 주식 보통주, 아까 봤던 이 주만큼을 소각했습니다. 라고 하네요. 소각할 것입니다가 아니라 이미 소각했어요. 라고 또 약속을 지켰다. 라고 해서 약 410만 주가 되었다. 소각한 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주식의 이 회사가 담당하고 있는 회사에서 자사주를 소각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꼭 봐야 합니다. 지켰으면 이 회사가 주주를 위하는 마음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더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 다른 계열사에 대해서 뭐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자사주 소각하겠습니다 해놓고 뻥카만 날리고 만약에 안 하고 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뭐 기사도 안 내놓고 왜 안 하는지 이유도 말 안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전 그렇게 합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잘 가라. 왜냐면 힘들게 번 내 돈인데 굳이 그 회사 투자할 필요가 있나? 신문만 봐도 그 회사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데 굳이 내가 거기 목맬 일이 있나? 하고 저는 그냥 손절. 저 같은 경우입니다. 저 같은. 재무제표 숫자 한번 보고 가실까요? 먼저 유동자산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유동자산은 해가 갈수록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고 있죠. 근데 여긴 아니네. 여기서 34%가 늘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6.5%가 감소했습니다. 매출에 큰 영향이 있었던 걸까요? 유동자산은 조금 감소했죠. 그리고 현금도 비슷하게 여기는 증가세고 여기는 마이너스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지네요. 자산 총계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포함해가지고 같은 흐름일지 아니면은 다른 흐름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볼게요. 여기서는 6.7%가 나왔고요. 여기서는 12%의 증가율이 나왔습니다. 유동자산 부분에서는 약간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마이너스 6.5%라는 감소율이 있었지만 자산 총계 부분에서는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점점 증가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약 2배로 늘어났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유동 비율은 유동 자산과 유동 부채의 이렇게 비율로 보여지는 건데, 유동 자산이 당연히 많아야지 유동 부채를 갚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1을 기준으로 한다면 1 미만일 때, 유동 부채가 더 많을 때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미만일 때 위험하다. 삼성물산의 유동 비율은 2023년에 1.2, 2022년에 1.2, 이렇게 1.2 거의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물산의 유동 비율이 1.2를 넘겼거든요. 1을 넘겼기 때문에 양호하다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1.2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으로
당좌 비율이라는 걸 한번 알아볼게요. 당좌 비율은 유동 자산에서 재고 자산을 뺀 그 금액을 가지고 또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삼성물산의 당좌 비율 한번 알아볼까요? 삼성물산의 당좌 비율은 0.98이 나왔고 2022년에도 0.98 그리고 2021년에는 1.05가 나왔습니다. 뭔가가 조금 아쉽다, 그쵸? 부채 비율 한번 보고 가실까요? 부채 비율 저희가 항상 해서 이제 알죠. 자본 총계에서 부채 총계랑 같이 비교해보는 부채 비율, 그리고 여기서 100을 곱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삼성물산의 부채 비율은 65%가 나왔고요. 2022년에는 84%가 나왔고, 그리고 21년에는 35%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채 비율이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쵸? 2022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금액은 높아갔는데 부채가 조금 더 늘어가지고 느낌에 왠지 그 삼성 바이오 에피스 인수하면서 차입금을 좀 쓰지 않았나? 그리고 공장도 증설하면서 바이오 계열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관련해서 유형자산, 무형자산 관련해서 좀 투자가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차입금 의존도는 자산을 가지고 장기 부채, 단기 부채 의 사채까지 해서 곱하기 100으로 나눈 거거든요. 사채는 회사채예요. 회사채. 길게는 회사채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기업이 돈을 빌릴 때는 물주가 이렇게 둘로 나뉘어질 수 있어요. 하나는 은행이고 하나는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은행한테 돈을 빌리면 재무제표에 차입금 형태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항목이 그렇게 개정이 될 것이고 투자자한테는 이렇게 사채 이 항목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하면은 회사가 투자자한테 돈을 빌렸구나. 그리고 차입금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면 이 기업이 은행에서 돈을 좀 많이 빌렸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삼성물산의 차입금 의존도는 2023년에 6.7%였어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9.5%, 그리고 2021년도에서는 어디로 줘야 되지? 5.3%였습니다. 자산에 비해서는 사채가 그렇게 안 많다. 그쵸? 6.7%, 9.5%, 5.3%. 제일 부채 비율이 이 셋 중에 가장 높았던 84%였을 때도 9.5%, 10%가 채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면은 이 회사도 현금이 좀 많겠다. 자산이 좀 두둑한 금고가 좀 빵빵한 회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렇게 이어지죠. 배당금 많이 주나? 포괄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가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이만큼 돈을 벌었어요. 이만큼의 물건을 팔아가지고 이만큼의 돈을 벌었고 내가 지출한 내역은 이만큼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야 할 세금 다 내고 나니까 납부를 다 하고 나니까 내 손에 요만큼 남아요 하는 게 당기순이익 이렇게 이 항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연결이라는 게 있죠. 이 연결이라는 거는 이 꼭대기, 이 중심이 되는 이 기업 밑에 자회사 연결되어 있는 회사가 많아요. 이 회사를 다 합쳐가지고 이 회사가 팔았던 거, 요 밑에 있는 회사들이 다 팔았던 거 합쳐가지고 뺄 거 다 빼고 해가지고 그 똑같은 방법으로 한 게 연결이고 이 중심이 되는 이 회사만 보고 싶어요 하면 이 연결 밑에 또 재무제표라고 해가지고 연결 재무제표를 뗀 그냥 재무제표, 포괄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삼성물산은 매출이 2021년, 22년, 23년으로 봤을 때 여기서 요만큼이 25% 늘었고요. 우와, 25%나 늘었네. 22년에서 23년은 자산에서 봤던 것처럼 어쩔 수 없는 2.9%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면은 매출은 좀 많이 줄었지만
손에 들어가는 이 원가율은 얼마일까요? 매출 원가 한번 볼까요? 요즘에 그런 기사 많이 보시죠. 재건축, 재개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공사비가 너무 뛰어가지고 하던 것도 중단이 된다. 아니면은 그 공사비 비용 올라간 거를 이렇게 적용시켜라 하니까 이제 계약서에는 그런 말이 없었잖아. 우리 특이하게 그런 말 없었잖아. 이러면서 이렇게 또 막 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사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삼성물산도 공사를 하고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숫자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실까요? 2023년에는 84%가 나왔고요. 80%가 넘었네. 생각보다 꽤 원가율이 높습니다. 그쵸? 2022년에는 86%가 나왔고요. 2021년도에는 88%가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높게 나왔다. 그쵸? 그러면 어차피 매출 총이익은 매출 원가 100에서 매출 원가 뺀 거니까 영업이익으로 그냥 바로 가볼게요. 2023년도에 6.8%가 나왔고요. 2022년도에 5.8%가 나왔고 영업이익은 해가 갈수록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판관비에서 관리를 잘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판관비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비율은 적은가 봅니다. 영업이익이 이렇게 꾸준하게 위로 상향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판관비 쪽에서 많은 신경을 썼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기순이익 볼까요? 2023년도에 단기순이익이 6.4%가 나왔고요. 2022년도에는 5.8%가 나왔고 2021년도에는 5.3%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어요. 그쵸? 이제 매출도 알아봤으니까 재고자산 회전율 같이 알아볼게요. 2023년도에 재고자산 회전율이 9.3이 나왔고 이거를 일수로 돌리니까 39일이 나왔습니다. 매출채권은 6.6이 나왔고 이 매출채권을 주고 돈으로 받을 때 자, 이제 돈 밀린 거 외상 갚으세요 라고 했을 때 이 외상 갚을 수 있는 이 일은 55일이 나왔습니다. 매입 채무 회전율. 내가 외상 그어가지고 원재료 산 거를 나는 얼마나 줄 수 있나, 얼마나 빨리 줄 수 있나 라고 봤을 때 매입 채무가 13.9가 나왔거든요. 13.9를 매입 일수로 따지고 보니까 26일 동안 갖고 있어요. 현금 흐름표를 보고 가실게요. 현금 흐름표가 내가 한 해 동안 이 현금을 이렇게 썼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포괄손익계산서에 있는 그 가계부 개념이랑 같은 건가 싶긴 하지만 조금 달라요. 포괄손익계산서는 어른이 쓰는 애기들이 쓰는 용돈 기입장이라고 보면 현금 흐름표는 저금통입니다. 우리 애기들 이렇게 저금통으로 통해 가지고 경제 교육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 저금통은 하나는 소비용, 하나는 투자용, 하나는 비상금용, 또 하나는 기부용 이래가지고 네 가지로 나뉜다고 하면은 여기서는 한 저금통에 돈을 다 때려 넣는 거예요. 돈을 다 때려 넣어가지고 내가 돈 들어왔어요. 500원 넣고. 근데 나 저기에 돈 하나 투자하고 싶어 해서 100원 빼고. 그리고 나 어른이니까 이자 갚아야 돼요 해서 100원 빼고. 나 근데 300원 남았네? 나 100원만 중도 상환할 수 있을까요? 해가지고 돈 100원 빼고. 이런 개념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조금 쉽게 다가올 수 있겠죠? 그리고 현금 흐름을 보실 때 돈이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숫자예요. 정수로 표현이 되어 있고 내가 돈을 갖고 나갔어요. 그럴 때는 마이너스라고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마이너스라고 하면 숫자도 많아 죽겠는데 무슨 마이너스까지 다 보고 있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괄호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눈에 들어왔을 때 괄호가 딱 눈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 괄호를 보고 돈 뺐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업활동은 간단히 말해서 내가 돈을 벌어온 거예요.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왔고 그 다음에 투자활동은 말 그대로 투자입니다. 투자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재무활동은 조금 애매한데 쉽게 말하자면 자동이체라고 보시면 돼요. 자동이체인데 이거는 내가 빚 갚는 거 이게 중도 상환이 되든 아니면 이자 상환이 되든
우리 보통 이자도 뭐 1일, 15일, 뭐 20일 이렇게 해가지고 자동이체가 나가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계속 갚아 나가야 할 이자, 그리고 중도 상환했으면은 갚아 나가야 할 빚,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영업활동, 일을 했으니까 당연히 플러스가 되어야 되겠죠? 여기 총액이거든요. 매니에가. 이 부분이 플러스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활동, 내 저금통에서 돈을 빼야지 투자를 할 수 있겠죠? 이거는 괄호가 되어 있죠? 마이너스로 되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재무활동은 빚 갚아야 되잖아요. 빚 잘 갚고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도 마이너스가 되어야 됩니다. 영업활동 흐름에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회사는 딱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뭐냐? 스타트업입니다. 스타트업은 이제 회사가 만들어졌어요. 이거 등록증 내고, 사업자 등록증 내고, 이제 회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장 팔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갈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원재료도 사야 돼. 그 다음에 기계도 사야 돼. 뭐 프로그램도 사야 돼. 책상도 사야 돼. 의자도 사야 되니까 내가 번 것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요. 그래서 당연히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잘 아는 이 회사가 기업한 지 꽤 된 회사인데 마이너스야. 그러면 한 가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손절.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가 되었다 하면은 좀 긍정적으로 보면 됩니다. 왜냐면 투자할 돈이 있으니까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내가 지금 당장 빚 갚는 것도 허덕인데 투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업이 마이너스다 했을 때 배당금도 들어오고 뭐 이자 수익도 들어오겠지만 그럼에도 마이너스다 하면 얘네가 여유가 있어서 공장도 사고 뭐 땅도 사고 뭐 그러는갑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플러스가 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이게 신사업을 해가지고 사업 확장을 하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빚 갚는다고 돈이 없어가지고 여기에 있는 뭐 유형자산, 뭐 자기만의 브랜드 무형자산 팔아가지고 빚 갚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빚 갚는 회사라면 당연히 손절각이겠지만 신사업도 좀 잘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볼펜을 만들고 있는 회사예요. 볼펜을 만들고 있는데 볼펜으로 계속 매출은 좋은데 또 다른 현금 파이프 흐름이 필요해요 라고 해서 제가 신사업 할 건데 저는 형광펜도 만들고 싶습니다. 볼펜이랑 형광펜 뭔가 비슷하잖아요. 뭔가 여기서 갖고 있는 원재료 가지고 형광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좋은 건데 펜 만들고 있는 회사가 갑자기 옷을 지어 만들겠습니다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손절합니다. 왜냐면 펜 만드는 회사가 무슨 옷을 지어 만들겠어요. 이 연관성이 너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손절을 하긴 하는데 아무튼 뭐 그것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면은 뭐 투자금 넣는 사람도 있겠지만 신사업 확장을 한다 이것도 잘 따져보시라는 겁니다. 재무활동 현금 흐름도 마이너스면 좋긴 좋아요. 왜냐면 은행에서 돈 더 들어오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갖고 있는 거 꾸준히 차곡차곡 상환하는 게 더 좋으니까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 플러스가 되는 회사는 은행한테 투자금을 더 받은 겁니다. 투자금을 왜 더 받을까요? 내가 일을 잘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신사업을 확장한다거나 근데 보통 신사업 확장한다고 했을 때 은행에서 돈 빌리는 것보다 유상증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유상증자도 하고 장기차입금도 같이 장기차입금 뭐 은행에서 돈 빌린 거 차입금이 많아졌다 재무활동 흐름에 그러면은 의심을 해봐야죠. 얘네들 돈 부족한 거 아니야? 알고 보면 깡통 아니야? 이렇게. 회계감사인의 의견에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적정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속회사는 회계감사인으로부터 적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적정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적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라는 표현을 봤을 때 받았네. 패스. 잘했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함께 봐야 할 게 저는 이 부분을 같이 보거든요. 현금 흐름표. 현금 흐름표는 분식회계가 들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받는 곳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쪽이랑도 연결이 돼요. 만약에 은행이랑 나랑 재무제표가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뜻이 뭐냐면 내가 한 은행에 500만 원을 중도 상환했어요. 그럼 이쪽도 500만 원을 나한테 중도 상환했다는 걸 숫자로 표시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둘이 매치가 되기 때문에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현금 흐름표에서 봤을 때 영업 흐름 플러스, 투자 흐름 마이너스, 재무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적정 의견 괜찮네, 통과네 하면 그때서는 패스 할 수 있지만 현금 흐름표도 나쁘고 투자 이거 자산 팔아가지고 지금 빚갚게 생겼는데 은행에서 돈 또 들어왔네 했을 때 부실인데 적정 의견 받았습니다 라고 쓰여 있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뭐냐면 이 회사가 준 서류랑 내가 받은 서류랑 같습니다 라고 보면 돼요. 난 이 서류 그대로 그냥 감사를 했기 때문에 나는 잘못 없다. 이 서류를 이따위로 만든 이 회사가 잘못이 있지 나는 잘못 없다. 근데 도저히 난 못 써주겠다 라고 하면 이제 한정 의견이라 해가지고 별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 손절하세요 라고 이제 회계감사가 적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제드래곤의 주주 이 변동 현황 한번 보고 가실까요? 21년에는 총 주식 수가 6,300만 주였어요. 근데 2023년에는 6,200만 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근데 지분율이 띠리리 더 크게 늘어났죠. 33.45%, 6,300만 주를 가졌던 33.45%의 지분율이 좀 더 작은 6,200만 주를 가졌는데 33.63%로 늘었어요. 이 힘이 도대체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바로 자사주 소각의 힘입니다. 삼성물산 어떠셨나요? 저는 에버랜드로 호기심이 생겨서 본 기업이긴 한데 매출 비중이 너무 작아가지고 한번 놀랐고요. 그리고 다른 분야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또 한번 놀란 기업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의 강점이라고 하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는 건데요. 레미안 삼성 아파트로 가서 임장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에버랜드 놀이공원에 1일 이용권을 이용해서 한번 둘러보고 동물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놀이공원, 놀이기구는 어떻게 잘 이용하고 있는지 사람은 많은지 평일에도 많은지 체험하면서 기업 실사를 직접 해볼 수 있다는 것도 있고 아니면 삼성 브랜드의 패션 브랜드 옷을 하나 사서 입어보면서 나랑 괜찮은데? 내가 좋아하는 이미지랑 맞는데? 내가 갔을 때 매장에 사람도 많았네? 이렇게 하면서 직접 체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체험을 통해서 내가 이 주식을 매수할지 아니면 보류를 할지 기존의 투자자였다면 손절을 할지 판단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하나 더 생긴다는 거겠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삼성물산 4행시 짚고 갈게요. 삼성물산, 다가오는 올림픽 수혜주가 될 수 있을까요? 성투하려면 삼성전자인가? 물주만 되는 거 아니겠지? 산으로 가기 전에